이번 챕터의 주제는 Policy Gradient입니다. 지난번의 DQN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런 V 값이나 이런 Q 값을 그 뉴럴넷을 포함한 어떤 펑션으로 approximation 하는 그런 펑션 approximation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V 값이나 Q 값들이 완전히 계산이 되면 그 다음 팔리시는 이러한 밸류 펑션에서부터 우리가 그리디나 혹은 이 그리디 등을 사용해서 팔리시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V 값이나 Q 값을 먼저 완전히 계산을 한 다음에 이로부터 팔리시를 구하는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value based 강화학습 value based RL이라고 부르고요. 이 챕터에서는 이전에 이 value based에서 value를 완전히 구한 다음에 팔리시를 구하는 방법 대신에 이런 value를 구하는 과정이 없이 어떤 옵티멀 팔리시를 바로 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배웁니다. 이런 V 값이나 Q 값을 구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팔리시를 구하는 이런 어프로치를 우리가 팔리시 베이스드 RL이라고 부르고요. 이 챕터의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 봤듯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은 이 V 값이나 Q 값을 신경망 등의 펑션을 이용해서 어프로시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에서는 이 펑션을 써서 신경망을 포함한 펑션을 써서 이 팔리시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의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즉 value based RL에서는 이 V 값이나 Q 값을 신경망 등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policy based RL에서는 이 policy를 신경망을 포함한 함수로 표현을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policy를 표현할 때에는 신경망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슈퍼바이즈드 머신 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에서는 딥 뉴럴넷 스트럭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팔리시를 신경망 등의 펑션으로 표현하거나 어프로시메이션 할 때에 이런 학습의 목표는 이 펑션이나 신경망의 표현하는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학습의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리캡으로 이전에 여러 번 나왔지만 옵티멀 팔리시의 정의를 보면 옵티멀 팔리시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future 리턴 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런 팔리시를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떤 팔리시 파이에서 그 스테이트의 V 값이 맥시멈이 되는 가장 높은 V 값을 갖게 해주는 그런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팔리시를 우리가 이런 뉴럴넷이나 어떤 펑션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펑션이나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트레이닝시키는 방법의 이름을 우리가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라고 부르고요. 즉,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 팔리시를 펑션이나 네트워크로 표현했을 때 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되고 이 챕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주된 내용은 이 우리가 목표가 옵티멀 팔리시를 네트워크에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옵티멀 팔리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팔리시 웨이트나 혹은 펑셔널 파라미터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팔리시가 생성하는
생성하는 이 리턴 값이 맥시멈이 되도록 우리가 그 파라미터나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내용이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에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썼습니다.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을 했는데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레디언트 방법을 쓰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아닌 그레디언트 에이센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러한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골이 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에이센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듯이 여기서도 모델 프리 환경을 가정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팔리시를 신경망으로 표현한 몇 가지 유젠프를 보겠습니다. 팔리시를 신경망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팔리시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즉, 이 discrete action인 경우에 어떤 S가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아웃풋 노드들 각각은 액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 것인지는 각 아웃풋 노드마다 확률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팔리시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이러한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가 스테이트가 되고 이런 팔리시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면 예를 들면 아웃풋이 3개가 있으면 이 아웃풋은 go left고 이런 go right고 press brake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 액션에 대해서 확률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 discrete action, 액션이 미리 정해진 discrete한 개수의 액션일 때 이를 신경망을 사용해서 구현한 팔리시 네트워크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팔리시 네트워크 중에서 이 팔리시가 컨티뉴스한 경우에 팔리시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이 컨티뉴스 팔리시인 경우에는 이 팔리시가 어떤 미리 정해진 그 액션이 미리 정해진 몇 가지의 디스크리트한 경우가 아니고요. 어떤 연속된 숫자로 표현된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한 운전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이 핸들을 뭐 몇 도를 틀어야 하느냐 예를 들면 그런 팔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그리가 각도가 이게 컨티뉴스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컨티뉴스한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컨티뉴스한 팔리시인 경우를 만약에 팔리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는 아웃풋이 한 개의 숫자로 나오게 되고 따라서 아웃풋 노드는 한 개가 되고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특정한 한 개의 숫자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각도를 얼마를 틀으라는 그 각도가 아웃풋으로 한 개의 아웃풋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스한 팔리시 중에 두 번째로서는 이 컨티뉴스 하면서도 팔리시가 스토캐스틱한 경우입니다. 스토캐스틱하다는 얘기는 아예 아웃풋 자체가 한 개의 확률 분포로 생성이 됩니다. 이 둘 다 컨티뉴스한 팔리시지만 이 경우에는 deterministic continuous 팔리시여서 팔리시 자체는 컨티뉴스 하지만 이 아웃풋 자체는 한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deterministic continuous 팔리시고요. 이 경우에는 continuous한 팔리시이면서 동시에 stochastic 따라서 아웃풋이 특정한 한 개의 숫자가 아니고 한 개의 확률 분포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아웃풋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 두 개의 아웃풋 첫 번째는
이 mean value, 평균값, 두 번째는 분산값, 이렇게를 예측하는 이 두 가지를 아웃풋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뭐 핸들을 탔다고 그러면 이전 네트워크는 deterministic continuous는 한 개의 어떤 값을 아웃풋으로 냈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아웃풋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러한 평균, 이러한 분산을 가진 이런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stochastic continuous policy의 예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 deterministic한 continuous policy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policy based RL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continuous한 policy도 우리가 이와 같이 policy 네트워크를 써서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value based RL과 policy based RL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value based RL은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Q 값이나 V 값을 먼저 완전히 계산을 하고 계산이 끝나면 그러한 Q 값이나 V 값을 이용을 해서 policy를 구하는 그런 어프로치가 value based RL입니다. 반대로 policy based RL은 앞의 value based에서 본 이 value 값, Q 값이나 V 값을 구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 이 policy를 직접 구하는 그런 방법이 policy based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액터크리틱 방법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방법인데요. 이 value 값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policy 값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value 값을 예측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이용해서 policy를 수정을 하고 다시 수정된 policy를 이용해서 다시 value 값을 예측을 하고 이 과정을 서로 반복하는 그러한 방법이 액터크리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policy based 방법과 이 액터크리틱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value based 방법은 우리가 value 펑션을 먼저 구하는 것이 키 포인트고요. policy based에서는 이와 같이 이 policy를 직접 구하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액터크리틱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 value 펑션도 구하고 policy도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각각 예측치를 구해서 서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value based와 policy based를 비교하면 최근에는 특히 좀 더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이 policy based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policy based가 value based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policy based는 이 알고리즘이 컨버저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이 value based에는 그 모든 스테이트, 예를 들면 V값 같으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V값이 컨버저를 해야 되고 Q값 같은 경우에는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에 대해서 컨버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policy based에는 한 개의 네트워크가 컨버저를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이 policy based가 이 컨버저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RL이 푸는 문제가 좀 컴플렉스한 경우에 특히 이 스테이트의 수가 굉장히 많거나 혹은 이 스테이트 액션이 컨티뉴스한 경우에는 이 value based 방법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의 수가 굉장히 많아서 거의 무한대인 경우라면 우리가 value based 방법을 쓰게 되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스테이트 각각에 대해서 V 값이나 Q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요. 또한 이 액션이 컨티뉴스한 경우에도 이들을 value based로 계산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value based approach는 이 state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나 continuous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value based에서 값들을 계산할 때 그 값들이 완전히 100%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어느 수준의 정확도만 유지를 해도 우리가 정확한 팔리시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팔리시 아이트레이션에서도 배운 내용인데요. 그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단계에 그 값들이 100% 컨버지하지 않아도 다음에 팔리시를 구할 때, 임프루브먼트 할 때 문제가 없는 그런 예를 봤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은 팔리시이기 때문에 그 V 값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서로 좋고 나쁨을 순서만 유지를 하면 우리가 그 V 값이나 Q 값에서 옵티멀 팔리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value based RL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대신에 이 policy based RL은 모든 그 V 값이나 Q 값에 대해서 모든 값들을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팔리시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상대적인 값만 상대적인 순수만 맞으면 정확한 팔리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은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옵티멀 팔리시는 거의 대부분 그리디 팔리시였습니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한 개의 액션을 선택하는 그런 그리디 팔리시가 대부분 결과의 옵티멀 팔리시였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옵티멀 팔리시가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는 불가능하고 그 옵티멀 팔리시가 스토캐스틱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밸류 베이스드로 학습을 하게 되면 항상 이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만 나오기 때문에 밸류 베이스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옵티멀 팔리시가 스토캐스틱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예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value based RL을 쓰게 되면 옵티멀 팔리시가 스토캐스틱인 경우에는 학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팔리시 베이스드 RL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은 benefit from demonstration. 우리가 팔리시를 직접 학습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엑스퍼트나 어떤 다른 외부의 소스에서 어떤 좋은 팔리시의 example이 있으면 그 example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어떤 좋은 example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imitation learning인데요.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외부의 어떤 좋은 소스를 활용해서 좋은 팔리시를 활용해서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imitation learning,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팔리시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팔리시 내에서 exploration과 exploitation 이슈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팔리시 네트워크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exploration과 exploitation 할 건지를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몇 가지 단점을 보게 되면요.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도 컨버저를 물론 밸류 베이스드보다는 빨리 컨버저를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 팔리시 베이스드가 컨버저하는 곳은 글로벌 옵티멈이 아니고 로컬 옵티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리시 베이스드를 사용해서 그 중간에 생성되는 팔리시를 하게 되면, 이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 그 작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에서는 이 처음에 어떤 팔리시를 있고 그 팔리시를 이렇게 수정해 나갈 때 아주 약간씩 조금씩 수정이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 수정된 팔리시를 이밸류에이션을 그때마다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Value Based RL은 거의 옵티멀 팔리시가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입니다. 하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옵티멀 팔리시가 디터미니스틱이 아닌 스토캐스틱 팔리시인 경우도 가끔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옵티멀 팔리시가 스토캐스틱인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수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특정한 한 사람이 우리가 이 가위바위보 중에서 어떤 것을 낼지를 결정하는 그 팔리시는 어떤 팔리시가 가장 좋을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 어떤 디터미니스틱 팔리시, 이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뭐 무조건 예를 들면 가위를 낸다 뭐 이런 식이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입니다.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한 개의 액션이 정해지는 게 디터미니스틱 팔리시죠. 이러한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게임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내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액션만을 한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아주 쉽게 나에게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디터미니스틱 팔리시라도 디터미니스틱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는 가장 좋은 옵티멀한 팔리시는 유니폼한 랜덤 팔리시가 가장 좋은 옵티멀 팔리시입니다. 즉 이 세 개 중에서 그냥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내는 그 팔리시가 가장 좋은 옵티멀 팔리시입니다. 이 내시 이퀄리버리엄이라는 얘기는요, 이건 게임 티어리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게임에 참가하는 여러 명이 각자 어떤 팔리시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내시 이퀴리버리엄이란 내시 평형이라는 얘기는 이 게임에 참가하는 각자가 어떤 팔리시를 가지고 각자 고유의 팔리시를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각 개개인이 자신의 팔리시를 바꾸게 되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스트래티지를 바꾸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전략을 바꾸지 않고 그때 어떤 평형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그 평형 상태를 우리가 내시 이퀄리버리엄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시 이퀄리버리엄의 가장 쉬운 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합니다. 나도 우측으로 가고 상대방도 오른쪽 우측 통행을 하죠. 이게 내시 이퀄리버리엄의 가장 쉬운 예가 되겠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먼저 우측 통행을 하는데 내가 전략을 바꾸면 그 말은 내가 왼쪽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왼쪽을 가버리면 상대방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도 손해를 보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우측 통행을 하게 되는데 자기 전략을 바꾸면, 다시 말하면 왼쪽 통행을 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그 상대방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기 지금 전략을 바꾸게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각자 둘 다 모두가
전략을 바꾸면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 그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전략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평형이 생기게 되고 다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통행을 하는 상태가 내시 이퀄리버리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옵티멀 팔리시가 스토캐스틱인 경우가 존재를 하고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이 팔리시 베이스드 RL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옵티멀한 스토캐스틱 팔리시도 우리가 학습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팔리시 어프로시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배운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은 먼저 에러 펑션을 정의를 하고 그 에러 펑션을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팔리시 어프로시메이션은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 팔리시 어프로시메이션과 펑션 어프로시메이션의 차이점이고요. 그럼 팔리시 어프로시메이션에 사용하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주로 어떤 펑션을 사용을 하냐 하면 이 특정 팔리시가 있을 때 그 팔리시가 얼마만큼 좋은 팔리시인지 그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수식을 우리가 주로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 팔리시의 퀄리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른 말로 그 팔리시가 옵티멀 팔리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아이디어로 팔리시 어프로치메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의 예를 보면요. 첫째는 이 강화학습에서 우리가 어떤 스타트 스테이트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S1이 그 강화학습의 스타트 스테이트, S1이 스타트 스테이트라고 하면 이 S1의 현재 팔리시 파이 시타를 이용해서 수행을 했을 때의 V값, S1의 V값이 이때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당연히 V값은 특정 스테이트에서 그 팔리시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좋은 메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트 스테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스테이트의 V값이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강화학습이 continuing 혹은 stationary 환경인 경우에 이 stationary라는 얘기는 강화학습이 어떤 파이널 스테이트나 스탑 스테이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트랜지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환경을 stationary environment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 스테이트마다 특정한 타임 슬롯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있을 확률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을 우리가 stationary distribution 그러는데요. 어떤 강화학습의 이 environment가 stationary면 계속 움직이는 그런 environment면 특정한 타임 슬롯에 이 시스템이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 있는지를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확률이 이 d pi s이고요. 이 뜻은 현재 이 시스템이 s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을 다시 말하면 이 스테이셔너리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오브젝티브 펑션은 첫째 특정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가 이 스테이트에 우리가 방문을 할 확률을 먼저 구하고요. 이 스테이트에 지금 머물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트에 대한 V값을 곱해줘서 덧셈을 해주면 이 전체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가 average value라고 부르고요. 앞에 있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은 start value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objective function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stationary 환경에서 위와는 똑같이 특정 state가 선택될 확률, 이 stationary 확률에 의해서 각 state가 선택될 확률 곱하기 이 확률은 이 state에서 현재 policy에 따라서 액션들을 선택을 합니다. 액션들을 선택을 하고 각 액션을 선택을 하면 그에 따라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policy에 따라서 액션이 선택될 확률 곱하기 그 액션에 따른 리워드, 이 값을 모든 액션에 따라서 더해준 이 값을 현재 스테이트의 스테이셔너리 확률과 곱해서 더해준 이 전체 값이 이 objective function이 됩니다. 이 objective function은 우리가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 objective function을 사용을 하고요. 참고로 이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의 이 수식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이 수식을 maximize 한다는 얘기는 이 값은 미리 fix 되어 있고요. 이 값을 maximize 하려고 하면 이 리워드가 높은 액션에 대해서 이 policy의 확률이 높아야 전체 값이 maximize 됩니다. 따라서 리워드가 많이 나오는 그 액션에 그 리워드가 높은 policy의 액션이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ake sense 하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objective function의 예를 봤고 이 강화학습에서는 이 policy approximation에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어떤 걸 maximize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optimal policy를 찾는 데에는 셋 다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세 가지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이 세 가지에서 찾는 policy gradient 값도 거의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policy approximation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 policy gradient method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policy approximation에서는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 policy가 function이나 혹은 신경망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policy approximation은 이 optimization 문제의 한 종류이고요. 이 optimization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 함수를 선언을 하고 이를 maximize나 minimize 하는 그런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optimization 문제입니다. 따라서 policy approximation도 우리가 objective function을 선언을 하고 그를 maximize 하는 그런 파라메타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optimization 문제입니다. 이전에 본 function approximation도 optimization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error function을 정의를 하고 이를 minimize 하는 파라메타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olicy approximation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gradient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gradient를 사용하는 두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gradient를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방법은 우리가 genetic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genetic 알고리즘은 우리가 어떤 fitness value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fitness function. 그 다음에 각 파라메타의 컨비네이션들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크로모솜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들 크로모솜 간의 어떤 크로스오버나 뮤테이션 등을 이용해서 계속 아이트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트레이션이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어떤 옵티말에 가까운 그런 답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지네릭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gradient ascent나 gradient descent입니다. 우리가 function approximation에서는 그 error function을 minimize 하는 그런 값을 찾았기 때문에 gradient descent를 사용을 했고요. 이 policy approximation에서는 이 object function을
maximize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radient ascent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gradient descent는 우리가 minimize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그 에러 펑션의 surface에서 제일 낮은 값을 찾는 그런 것, 그 학습이 목표가 되고요. gradient ascent는 이 surface, 이 objective 펑션의 surface에서 가장 높은 포인트를 픽 포인트를 찾는 그 픽 포인트를 찾는 것이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이 gradient ascent 방법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gradient ascent 방법에 대한 간단한 리캡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objective function j를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shape가 이 j라는 함수의 shape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에서 출발을 해서 학습의 목표는 이 j 함수의 가장 높은 점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그 방향을, 디렉션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점에서 이 높은 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각 방향으로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높아지는 쪽으로 값이 높아지는 쪽으로 점점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gradient ascent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값들마다 이 slope 값을 구해서 각 값들마다 slope 값을 구해서 이 slope 값의 벡터가 전체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은 제일 높은 점에 도달하는 그런 방법이 gradient ascent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향, 이 각 파라미터 값들에 대한 편미분 값의 벡터를 팔리시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인 팔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finite difference policy gradient고, 두 번째는 reinforce라는 알고리즘으로 불리는 몬테카를로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있고, 세 번째는 액터크리틱 팔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팔리시 그레디언트의 첫 번째 방법은 finite difference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팔리시 어프로키메이션의 파라미터 개수가 n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그 중에 임의의 파라미터 시타 k를 선택을 하고 이 오브젝티브 펑션 j를 이 시타 k를 기준으로 미분을 할 때 그 미분 값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 식은 현재 j의 현재 파라미터 값들 시타 더하기 이 식의 의미는 이 시타 k 부분만 약간 변동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타 값에 이 시타 k 값만 약간 변동을 준 그 값을 사용을 해서 j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원래의 시타를 계산한 j 값을 빼준 다음에 이를 입실론 굉장히 작은 값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작은 입실론을 나누어준 이 값을 우리가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시타 k로 미분한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즉 우리가 파라미터가 n개 있으면 n번 이 작업을 반복하는 그런 방법이
finite difference 방법입니다. 이 수식은 어느 정도 make sense 한 것이 우리가 이 식에서, 오른쪽 식에서 이 입실론을 0에 수렴하게 되면 이 오른쪽 식은 이 미분 수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finite difference 방법이고요.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고 또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방법을 써서 효과를 본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고요. 그리고 이 컴퓨테이션이 파라메타가 특히 많은 경우에는 이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finite difference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팔리시가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값을 근사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 팔리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펑션으로서 뉴럴넷을 많이 사용을 하고 뉴럴넷을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finite difference보다는 뉴럴넷을 사용해서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직접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아날리틱하게 직접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팔리시의 펑션이 미분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whenever it is non-zero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팔리시 펑션이 미분 가능해야 하지만 이 팔리시의 특정 액션의 확률이 0이면 그 액션은 선택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팔리시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알 수 있고요. 이 값은 이 팔리시의 미분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컴퓨터블,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몇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likelihood ratio라는 용어가 있고 score 펑션이 있습니다. likelihood ratio는 여기에 있는 이 팔리시의 미분 값을 여기에 이 팔리시 값을 곱해주고 나누어줍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 이 팔리시의 미분 값을 팔리시 값으로 나눈 부분은 이와 같은 캘큘러스에 의해서 이 팔리시의 로그 값을 미분한 값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팔리시의 로그 값을 미분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식은 이 팔리시를 직접 미분한 값을 쓰는 대신에 이와 같은 팔리시의 로그를 미분한 값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팔리시 미분 값을 이와 같은 팔리시 로그의 미분 값을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팔리시의 로그 미분한 이유의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이 값, 즉 다시 말하면 팔리시의 로그의 미분한 값을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스코어 펑션은 이 머신러닝의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텀입니다.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학습을 할 때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파라메터를 조정해서 현재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런 파라메터의 학습 방법입니다.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을 할 때는 그 파라메터 값을 변경할 때 그 파라메터가 바뀌는 방향을 정해주는 항이 이 스코어 펑션입니다. 즉 스코어 펑션을 계산을 해서
그 파라메타가 이 스코어 펑션의 방향대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 이 파라메타가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이 팔리시의 직접 미분값보다는 이 팔리시의 로그를 취한 미분값을 사용을 해서 팔리시 그레디언트 값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그 팔리시의 그레디언트를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그 팔리시의 스코어 펑션을 구해서 그 값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강화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이 스코어 펑션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을 할 때 스코어 펑션을 사용하는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팔리시 파이 시타 SA가 있고요. 시타는 파라미터가 되고, 다음 이 경우에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하기를 우리가 어떤 오라클이 있어서 특정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best action A1 star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S1에서 best action, optimal action은 A1 star고 S2에서는 optimal action이 A2 star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오라클이 있어서 우리가 optimal action을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학습이 슈퍼바이즈 러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을 하게 되면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파라메타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발생할 우리가 어떤 파라메타를 조정해서 이 팔리시를 설정을 하는데 이 파라메타가 어떤 파라메타가 되어야 이 지금 있는 데이터들을 생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학습하는 것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maximum likelihood의 objective function은 이와 같은 식이 되고요. 이 식을 maximize 하는 식이 maximum likelihood 학습입니다. 이 내용은 복잡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 특정한 시타를 써서 이 값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다음에 이 값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계속해서 그러니까 각 데이터마다 그 데이터가 실제 발생할 확률 특정한 시타 파라미터를 썼을 때 발생할 확률 곱하기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해서 계속 곱한 그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셈이 다 곱셈이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곱셈이 덧셈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값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에이센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미분을 구하면 이 값의 미분을 구하면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맥시멈 라이클리 학습을 할 때는 이 식을 미분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이 수식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 시타를 업데이트 해 나가면 우리가 옵티멀한 시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옵티멀하다는 얘기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시타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식을 보면 시타를 업데이트 할 때 이 식이 스코어 펑션입니다. 이 팔리시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고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스코어 펑션을 사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애널리틱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하고요.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 중에서 아래와 같은 소프트맥스, 가우시안, 그리고 신경망을 이용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사용할 펑션은 softmax 펑션을 사용하는 팔릿입니다. 이 softmax 펑션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y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때 특정한 i에 대한 softmax의 값은 이 e의 yi성이 분자가 되고 분모로는 이 e의 y의 모든 값에 대해서 e의 yj를 계산을 하고 이를 덧셈을 한 것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즉 yi 값이 증가하게 되면 이 yi의 softmax 값은 exponential하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softmax 값의 또 다른 특징은 이 어떤 yi에 대한 softmax 값은 항상 0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이 y의 모든 값에 대한 softmax 값을 서로 더해주면 그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어떤 값에 대한 softmax 값은 우리가 그 값에 대한 확률, 발생할 확률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softmax에 대한 일반적인 식이고요. 우리가 이 softmax를 이 팔리시에 사용을 하게 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state와 action을 어떤 몇 가지 속성으로 표현을 하고요. PySA는 이 state S와 action A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속성들에 대해서 가중치, 파라미터 시타를 곱한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위의 식의 yi 대신에 대입을 해서 이와 같이 대입을 해서 이와 같은 식이 이 softmax 펑션을 사용하는 팔리시의 식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팔리시를 softmax 펑션으로 표현할 때는 그 특정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할 확률은 이와 같은 수식의 형태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수식은 이 softmax 팔리시는 스토캐스틱한 팔리시를 우리가 당연히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팔리시 그레디언트에서는 우리가 이 필요한 수식이 이 팔리시 자체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팔리시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코어 펑션의 정의는 이 팔리시의 로그를 취해서 그 값을 시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 식이 스코어 펑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softmax 팔리시의 로그를 취해서 시타로 미분을 하면 분자 부분은 PySA가 되고요. 분모 부분은 이 S에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한 평균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이 softmax 팔리시의 스코어 펑션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용할 펑션은 가우시안 펑션을 사용한 팔리시가 되겠습니다. 이 가우시안 팔리시는 이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 할 경우에 가장 적절한 이 펑션이 되겠고요. 또 가우시안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mean과 variance가 있는데 이 가우시안 팔리시에서는 이 mean을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에 대한 피처와 이들의 웨이트 값, 즉 파라미터 시타를 각각 곱한 이러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즉 스테이트 S에 대한 피처와 그들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mu S로 정의를 하고 이 값을 이 가우시안의 평균으로 사용을 합니다. 베리언스 값은 우리가 픽스된 어떤 시그마 제곱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파라미터로 학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베리언스는 픽스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
이 가우시안을 사용하는 이 팔리시의 수식은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수식이 됩니다. 이 식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가 베리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ean이 우리가 정의한 이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mean 값으로 되고, 그래서 특정한 스테이트에서 액션 A에 대한 확률은, 즉 팔리시 확률은 여기에 A를 대입한 이 수식의 값이 스테이트 S에서 액션 A를 수행하는 그런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코어 펑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팔리시 펑션을 에 대한 스코어 펑션을 구하면 이를 로그를 취해서 미분을 해보면 쉽게 이와 같은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식이 이 가우시안 팔리시에 대한 스코어 펑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맥스 펑션과 가우시안 펑션을 사용해서 팔리시를 표현하는 방법을 봤고, 또한 각각에 대해서 스코어 펑션도 구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팔리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신경망입니다. 실제로 팔리시 어프록시메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신경망이고요. 하지만 이 신경망의 경우에는 그 신경망의 그 컨피그레이션과 각 노드마다 사용하는 펑션에 따라서 그 팔리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부터는 실제로 팔리시 어프록시메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먼저 오브젝티브 펑션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실제 팔리시 어프록시메이션을 학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원스텝 MDP에 대해서 example을 보겠습니다. 원스텝 MDP는 일단 그 스테이트에서 몇 가지 스타팅 스테이트가 있고요. 이 각 스타팅 스테이트는 이 스타팅 스테이트에서 시작할 확률 DS가 있습니다. 이 DS는 여러 개 스타팅 스테이트 중에서 이 특정 스테이트 S에서 시작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텝 MDP이기 때문에 이 스타팅 스테이트에서 한 스텝 액션을 취하고 나면 바로 파이널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S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을 하면 그때 리워드 R이 발생을 하고 이 스테이트는 종료가 됩니다. 이러한 원스텝 MDP 환경에서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용할 오브젝티브 펑션은 우리가 이 챕터의 시작 부분에서 본 그 오브젝티브 펑션의 종류 3개 중에서 이 average reward per time step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사용해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선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이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을 이용해서 선언한 오브젝티브 펑션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에이전트는 처음에 시작을 S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개의 스타팅 스테이트 중에서 특정한 S 스테이트에서 출발할 확률은 D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스테이트 S에서 DS 확률로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 스테이트에서 원 스텝이기 때문에 특정한 액션 A를 하나 수행을 하면 그 액션 A를 선택할 확률은 파이 SA가 되고, 이 확률로 액션 A를 선택을 하고 그때 해당하는 리워드, 즉 S에서 A를 수행한 리워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 스테이트에서도 다른 액션을 수행을 해서 이 확률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그때 리워드를 곱해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확률 곱하기 리워드를 내서 더해준 값을 해당 S의 확률에 곱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덧셈을 해주면 이 전체 내용이 이 원스텝 MDP에서의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을 이용한 objective function이 되겠습니다. 즉, 특정한 스테이트를 DS 확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SS부터 여러 액션을 각각 선택을 하면서 그때 따른 발생하는 리워드를 곱해져서 합을 구해주고 그 내용을 DS에 곱한 다음에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각각 S에 대해서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수식이 objective function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polish gradient를 구해야 하는데 polish gradient는 이 objective function을 미분한 값이 polish gradient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시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식을 미분을 하게 되고 여기는 시타가 없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시타에 따라서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그마를 미분한 것과 미분한 것을 시그마 하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분을 하고 시그마를 취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 식 전체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시타가 없고요. 이 식을 미분한 것에 시그마를 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즉 파이 SA를 미분한 것에 시그마를 취한 것인데 이 델타 이 gradient 파이 SA는 우리가 이전에 본 그 likelihood ratio 정의를 보면 이 델타 파이 SA는 이와 같이 우리가 수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식을 미분한 델타 파이 SA는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J를 미분한 값은 이와 같이 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 이 확률은 우리가 처음에 S로 와서 액션 A를 수행할 확률입니다. 그죠? S로 와서 S에서 액션 A를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값은 S에서 실제 액션 A를 수행했을 때의 그 polish 값의 로그를 취한 미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 A를 수행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가 이렇게 우리가 expectation으로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에 대해서 각각의 이 SA가 발생할 확률, SA가 발생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이 SA가 발생할 확률에 대한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expectation으로 묶어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고요. 이 RSA는 편의상 이 SSA를 수행할 때의 immediate rewa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one-step MDP에서 이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을 이용한 objective function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를 미분한 즉 polish gradient의 수식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물론 여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스코어 펑션이고요. 이 polish gradient는 대부분 다 스코어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스코어 펑션이고 이 식이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을 정의를 하고 실제 우리가 업데이트 할 때는 이 polish gradient가 필요한데요. 이 polish gradient를 이 식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값들은 우리가 실제 샘플링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값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실제 현재 팔리시에 따라서 어떤 state A를 갖다가 그것을 액션 A를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실제 샘플링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 현재 팔리시에 따라서 액션 state S에서 A를 수행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그에 따라 이 값은 계산이 되고 당연히 이 SA에 따라서 리워드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네, 그런 값들을 평균낸 값입니다. 그래서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이런 식으로 표현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팔리시 그레디언트가 우리가 샘플링을 통해서 실제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계속 반복하면서 얻는 값들만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DS 같은 그런 경우도 이 S의 starting probability인데, 예를 들면 이런 확률을 미리 몰라도, 여기 보면 DS 값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확률을 몰라도 우리가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그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원스텝 MDP에 대한 펄리시 그레디언트의 example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멀티스텝 MDP에서 펄리시 그레디언트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멀티스텝 MDP의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굉장히 강력하고 useful한 그런 theorem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인데요. 이 theorem 내용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미분 가능한 펄리시 파이 SA에 대해서 또한 이 펄리시에 대한 어떤 종류의 objective function, 즉 objective function이 start value를 사용하거나 average reward per time step을 사용을 하거나 혹은 average value를 사용을 하거나, average value인 경우에는 우리가 1 discount 팩터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objective function을 사용을 하거나 이 objective function의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즉, 이 objective function의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이 펄리시의 로그를 취한 값의 미분값 곱하기 이 SSA를 수행할 때의 Q값, Q값을 곱하고 이 값들의 여러 데이터에 대한 평균치가 이 objective function에 대한 펄리시 그레디언트 값이 됩니다. 이 theorem 내용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펄리시를, 미분 가능한 펄리시를 사용을 하든, 그리고 우리가 이 펄리시의 objective function을 start value를 쓰든 이 average value를 쓰든, average value는 이 값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average reward objective function을 사용을 하든, 즉 펄리시와 objective function에 관계없이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것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원스텝 MDP의 그 펄리시 그레디언트 값은 이 값이 이 부분에 R, immediate reward R이 적혀 있었습니다. R을 곱했었는데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에 의해서 그 R을 이 QSA 값으로 대체를 하면 이제는 이 펄리시 그레디언트는 멀티스텝 MDP에 대한 펄리시 그레디언트 theorem, 펄리시 그레디언트 값이 됩니다. 여기서는 몬테카를로 방법을 사용해서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구현하는 실제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이름은 reinforce라고 하고요. 강화학습의 이름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펄리시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원래 펄리시 그레디언트에 여기에 있는 이 Q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몬테카를로 방법을 써서 이 SA에서 얻을 수 있는 리턴 값을 이 몬테카를로로 계산해서 이 리턴 값을 여기에 Q 값 대신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이 reinforce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코드를 보면요, 먼저 이 펄리시 파이 시타를 initialize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몬테카를로를 써서 임의의 트래젝토리를 만듭니다.
그 SA 리워드, SA 리워드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계속 액션을 수행해서 하나의 어떤 트랙토리를 만들고요. 이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각 타임 스텝마다 그 스텝에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의 합,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의 합을 VT라고 하고 그 리턴 값이죠. 그 리턴 값을 계산을 합니다. 즉 각 타임 스텝마다 그 타임 스텝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끝까지 남은 경로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디스카운티드 리워드의 합, 즉 리턴 값을 계산을 하고 그 VT를 계산을 하고요. 그 VT 값을 여기에 기존의 팔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에서 Q 대신에 이 VT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시타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 파라미터 시타가 컨버즈 할 때까지 그 작업을 반복하는 알고리즘이 reinforce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본 reinforce 알고리즘, 즉 몬테카를로 팔리시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폴리시 그레디언트 포뮬러에서 Q 값 대신에 그 에피소드 내에 있는 각 스테이트마다 그 스테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의 합, 다시 말하면 리턴 값 VT를 Q 값 대신에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 리턴 값 VT가 unbiased estimation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 리턴 값 VT의 값이 굉장히 베리언스가 큰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몬테카를로 학습은 그 에스티메이트이 unbiased인 장점도 있고 또 그 에스티메이트의 베리언스가 큰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의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하여 이 몬테카를로 학습 대신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던 TD 러닝을 사용해서 이 베리언스를 줄이고자 합니다. TD 러닝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지만 estimate을 이용해서 estimate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Q 값을 이제 estimate 하는 그런 펑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TD 러닝이라는 것은 estimate을 이용해서 estimate 하기 때문에 당연히 Q 값을 estimate 해주는 그런 펑션이 필요로 하고요. 그 펑션을 우리가 criti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critic은 이 Q 값, W는 파라미터고요. 이 Q 값을 예측하는 estimate 하는 그런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Q 값을 예측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이 value function approximation에 배운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Q estimate 하는 이 펑션을 구현할 때에는 어떤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DQNS를 배운 신경망을 써서 이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펑션을 쓰든 어떤 신경망을 쓰든 이와 같이 Q 값을 예측하는 그러한 Q estimate, function approximation을 새로 만들고 이 새로운 approximate, function approximate를 우리가 critic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approximation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지금 policy approximat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policy approximation에서 이 파라미터 시타를 사용해서 policy를 학습해 나가는 그러한 policy approximator, policy function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policy approximator가 있습니다. 그 policy approximator를 우리가 actor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한 Q 값을 예측해주는 그런 function approximator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Q 값을 예측하는 function approximator를 우리가 critic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액터 크리틱이라고 부르고요. 이 액터라는 것은 이 팔리시 어프록시메이터입니다. 이 파라메타를 사용해서 팔리시를 점점 학습을 시키는 그러한 팔리시 어프록시메이터를 우리가 액터라고 부르고, 크리틱은 여기서 얘기한 Q 값을 점점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그런 방법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가 크리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은 이 두 가지 어프록시메이터가 있고, 이 두 어프록시메이터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액터에서 특정한 파라메타 값을 이용해서 팔리시를 생성을 하고, 그 팔리시를 크리틱에 넘겨주면 이 크리틱은 그 생성된 팔리시를 이용해서 이 Q 값을 estimate 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이 estimate된 Q 값을 다시 액터에 넘겨줘서 이 팔리시 어프로시메이터는 다시 팔리시를 업데이트하는 이 과정들이 서로 반복되면서 수행이 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이고요. 따라서 이 식이 원래 팔리시 그레디언트의 포뮬라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 원래 팔리시 그레디언트 포뮬라의 Q 값 대신에 액터 크리틱에서는 Q 값의 예측치 펑션 어프록시메이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식에 있는 이 Q 파이 SA 식은 이와 같이 Q의 예측치 QWSA로 치환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의 기본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를 스토캐스틱하게 업데이트 할 때는 데이터 한 개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뽑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스토캐스틱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알파는 러닝 레이트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의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에서 그 액터는 이 팔리시 어프로시메이터이고, 크리틱은 Q 값에 대한 펑션 어프로시메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의 역할은 그 액터로부터 받은 특정한 팔리시 파이 시타에 대해서 그 팔리시의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팔리시를 이용해서 그 Q 값, S와 A에 대한 Q 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크리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틱의 역할이 결국 주어진 팔리시에 대한 Q 값을 계산하는 그런 역할인데요. 그 일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배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과 동일한 일입니다. 즉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팔리시가 주어졌을 때 그 팔리시를 이용해서 그 V값 혹은 Q값을 계산하는 그런 작업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챕터들에서 배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크리틱을 학습할 때는 우리가 이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이용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당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에서 사용한 우리 학습 방법 두 가지는 몬테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이 있습니다. 몬테칼로 학습 방법은 이 unbiased learning이고 하지만 베리언스가 높고요. TD 러닝은 biased이지만 베리언스가 낮은 이런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틱 학습에서는 우리가 이 크리틱을 원래 생성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전에 본 reinforce 알고리즘에서 그 리턴 값의 베리언스가 높았기 때문에 그 리턴 값 대신에 우리가 Q의 estimate 다시 말하면 크리틱을 사용을 해서 베리언스를 낮추는 것이 지금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틱을 학습할 때는 몬테칼로와 같은 베리언스가 높은 것보다는 이와 같이 베리언스가 작은 TD 러닝을 사용해서
이 크리틱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critic function approximator로 아주 간단한 linear 펑션을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actor critic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critic은 우선 이런 SA 값에 대한 속성들과 이들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 값을 리니어하게 콤비네이션한 그런 펑션을 critic의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critic을 사용을 해서 actor critic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actor는 이미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팔리시 어프록시메이터이기 때문에 팔리시 그레디언트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critic은 앞 슬라이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TD 러닝을 사용해서 이 critic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액터 크리틱의 알고리즘 코드인데요.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면 리워드가 발생을 하고 트랜지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로 옮기게 되고요. 다음 스테이트에서 또다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크리틱 학습할 때에는 TD 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W가 이 크리틱에 대한 W가 critic approximator, function approximate에 대한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W를 업데이트할 때는 이미 우리가 배운 TD 러닝의 공식에 의해서 W 플러스 이 러닝 레이트 베타, 그 다음에 이 델타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이 TD 에러 값을 여기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미분 값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크리틱의 미분 값을 여기에 넣게 되는데 크리틱을 리니어 함수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그냥 이 파이 SA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크리틱이 리니어 펑션이 아니고 어떤 non-linear한 뉴럴넷 같은 거라면 여기에는 파이 SA 대신에 이 QSA, 이 펑션 어프록시메이터의 미분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W를 업데이트해서 이 크리틱을 학습하게 되고요. 또 다음 단계에서는 이 W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W 바뀐 값을 이용해서 Q 값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Q 값을 이용해서 시타 값을 학습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액터 폴리시 어프록시메이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서로 반복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 크리틱 부분과 액터 부분을 번갈아 업데이트하는 이와 같은 식으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액터 크리틱 알고리즘은요, 이 알고리즘과는 조금 다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와 같은 리니어가 아니고 이 크리틱의 미분값을 여기에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Q를 계산할 때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하게 되고 또 다음 차이로서는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수정된 형태의 액터 크리틱을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크리틱이라는 Q 밸류의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를 만들고 그 크리틱을 TD 러닝을 이용해서 학습함으로 베리언스를 줄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팔리시 그레디언트의 베리언스를 베이스라인을 사용해서 더욱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펑션은 이 BS는 이 state s에 대한 어떤 임의의 함수를 베이스라인 B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폴리시 그레디언트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Q가 Q 값에 대한 크리틱의 에스티메이트고요. 따라서 이 식이 원래의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식인데 이 Q 대신에 이 Q 값 대신에 Q 마이너스 어떤 임의의 베이스라인 펑션인 BS를 빼주는 이 식을 Q 대신에 사용하는 그 방법이 베이스라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식에서의 Q 대신에 Q-BS 값을 넣게 되면 그 식을 풀어서 보면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expectation이 이 부분이 있고 B 부분만 따로 나와서 두 번째 텀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의 오리지널 폴리시 그레디언트 포뮬라가 이 부분이고 이 베이스라인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 항이 새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식에 이렇게 되는 부분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식을 보면 이 값은 특정 스테이트 S에서 모든 액션 A에 대해서 그 액션이 수행될 확률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 팔리시가 확률이기 때문에 특정 스테이트 S에서 모든 액션 A에 대해서 수행할 확률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당연히 1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2를 미분을 하게 되면 그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 전체는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이 0이 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원래식의 QWSA에다가 어떤 임의의 베이스라인 펑션 BS를 빼주더라도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오리지널 폴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의 아이디어는 이 원래 Q 값에 우리가 적절한 어떤 베이스라인 값을 빼주면 이 원래의 폴리시 그레디언트 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값을 빼줌으로 인해서 베리언스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베이스라인 방법을 이용해서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 베이스라인의 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벡터 크리틱의 베이스라인 함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는 이 state S에 대한 V 값을 베이스라인 함수로 사용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에 대한 V 값을 베이스라인 함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폴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에서 원래 오리지널 Q 값 대신에 Q 마이너스 이 베이스라인 펑션인 V를 사용을 해서 이 수식을 사용해서 폴리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수식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 값이 굉장히 크다는 가정을 하면 큰 경우에는 그때는 이 Q 값이 V 값보다도 굉장히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보면 이 특정 state ST에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V 값보다도 이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 AT를 수행을 하니 그 Q 값이 기존의 V 값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방금 수행한 액션 AT가 굉장히 좋은 액션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값이 큰 경우에는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값이 크게 되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AT가 좋은 액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make sense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두 값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거의 같다고 하면 이 현재 STS의 V 값과 이 STS 액션 AT를 수행을 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액션 AT를 수행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업데이트를 뭐 많이 할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V 값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값이 음수이면 음수라는 얘기는 이 state st에서 현재 알고 있는 V 값보다도
여기서 액션 AT를 수행을 했는데 Q 값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V 값과도 이 액션 AT는 나쁜 Q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할 때 지금과는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나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수식을 이와 같이 즉 베이스라인을 이 V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make sense한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베이스라인을 사용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식은 이와 같이 Q식에서 V를 뺀 이와 같은 식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편의상 이 식을 우리가 어드밴티지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드밴티지 펑션은 Q 빼기 V가 어드밴티지 펑션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 포뮬라의 최종 수식은 이와 같이 이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와 같이 Q 값 대신에 사용되는 이 수식이 최종적으로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는 폴리시 그레디언트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드밴티지 펑션, 즉 Q 값과 V 값과의 차이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 이 베리언스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Q 값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Q 값이 0부터 무한대까지 굉장히 큰 범위로 변동할 수 있지만 이 Q 값 빼기 V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두 값 간의 차이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의 범위가 원래 Q 값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값의 범위가 훨씬 작아집니다. 그래서 베리언스를 우리가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와 같은 어드밴티지를 사용해서 이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수행하는 방법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기존의 Q 값 에스티메이트도 있지만 추가로 이 베이스라인인 V 값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크리틱에서는 이 Q 값을 예측하는 펑션 어프로시메이터가 있었는데 어드밴티지 펑션을 쓰게 되면 이 베이스라인이 이 V 값을 예측해주는 그러한 크리틱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어프로시메이터가 두 개의 펑션 어프로시메이터, 하나는 V 값을 예측해주는 펑션 어프로시메이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Q 값을 예측하는 그런 펑션 어프로시메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폴리시 어프로시메이터도 있고 그래서 총 3개의 어프로시메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학습이 좀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베리언스는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이 어프로시메이터가 3개가 되면서 학습이 좀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그 베리언스는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어드밴티지 안에 V 값 예측치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크리틱, 즉 V 값을 예측하는 새로운 펑션 어프로시메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리틱, 하나는 Q 값 예측하는 어프로시메이터, 하나는 V 값 예측하는 펑션 어프로시메이터, 그리고 기존의 폴리시 어프로시메이터까지 해서 3개의 어프로시메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고 따라서 이 학습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이와 같이 3개의 어프로시메이터를 유지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Q 값에 대한 어프로시메이터는 필요가 없고 V 값에 대한 펑션 어프로시메이터만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리틱은 펑션 어프로시메이터이고 그 학습 방법은 TD 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D 러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TD 에러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온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 이 식은 TD 에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olicy gradient를 업데이트할 때는 앞 슬라이드에서 advantage 값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TD 에러 이 식을 우리가 샘플을 여러 개의 샘플을 가지고 이 TD 에러의 평균을 구해보면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이 식은 이 벨만 이퀘이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은 Q 값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결국은 Q-V 값이 되고요. 이 값은 우리가 잘 아는 advantage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TD 에러 값을 여러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그 값은 advantage 값과 같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샘플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TD 에러를 사용하는 것이나 이 advantage 펑션을 사용하는 것이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TD 에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V 값만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이 advantage에서는 Q 값과 V 값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샘플이 많은 경우에는 이 TD 에러 값과 이 advantage가 같다고 했으니까 굳이 advantage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이 TD 에러를 policy gradient에 advantage 대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policy gradient, policy approximate에 사용되는 policy gradient 이 수식에서 원래는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 여기서 advantage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인해서 샘플이 많은 경우에 이 TD 에러 값과 advantage가 같다고 했으니까 advantage 대신에 이 TD 에러 값을 여기에 사용을 해도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이 policy를 업데이트하는 policy gradient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최종 수식이 되겠습니다. 액터크리틱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포멀한 여기 사용되는 V 값들은 실제 정확한 V 값들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델타는 이 델타 정의는 이 각 스테이트에 대한 정확한 V 값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 V 값을 일일이 아주 정확한 값으로 컨버즈할 때까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in practice에서는 정확한 V 값보다는 현재까지의 V 값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델타를 구해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은 우리가 이 advantage 대신에 이 델타, 즉 TD 에러를 사용을 함으로써 TD 에러가 이 function approximate에도 사용이 되고 policy gradient에도 사용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TD 에러는 V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Q에 대한 크리틱은 필요가 없고 V에 대한 function approximate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한 액터크리틱 알고리즘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먼저 policy 펑션을 초기화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이 V 값의 크리틱도 초기화를 시킵니다. 그 이 루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 액션에 따라서 리워드와 넥스트 스테이트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제부터는 이 policy approximate와 function approximate 모두 이 TD 에러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TD 에러 값을 여기 있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TD 에러를 계산을 하고요. 그 값이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 델타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이 critic, 즉 function approximate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델타를 사용을 해서 policy approximate를 업데이트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 W와 시타 값이 컨버지 할 때까지 작업을 하는 것이 액터크리틱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value function approximator는 TD learning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polish approximator는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 advantage 대신에 이와 같은 TD 에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액터크리틱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이 function approximator와 이 polish approximator는 우리가 신경망, 구체적으로 딥러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액터크리틱에서 이 function approximator와 polish approximator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function approximator를 우리가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신경망을 우리가 value 네트워크라고 부르고, 다음에 polish approximator를 신경망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polish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approach는 두 개의 신경망을 유지를 하고, 이 신경망은 V값, 인풋이 S 스테이트가 들어오면 이 S에 대한 V값들을 예측하는 그런 신경망을 구축을 하고요. 이 부분이 Function Approximator 혹은 Value Network의 형태가 되고, 두 번째 신경망은 이 인풋이 S일 때 액션 A에 대한 그 확률을 계산해주는 이 Polish Approximator, 즉 다시 말하면 Polish 네트워크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독립된 신경망을 구현해서 하나는 이 Value 네트워크, 하나는 Polish 네트워크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큰 신경망을 사용을 하고, 이 아웃풋 부분에서 어떤 영역을 쪼개서 이 부분은 동일한 이 특정한 S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부분 아웃풋은 V 값을 계산해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S에 대한 액션들 값을 계산해주는 그와 같은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밸류 네트워크, 팔리시 네트워크가 한 개의 네트워크로 합쳐진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네트워크를 하나로 구현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